폭력과 관련된 금지 명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비디오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지 명령에 관한 서면 정보는 법원, 도서관, 지역사회기관과 저희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미가정폭력 핫라인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 가지 양식과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식과 안내서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제공되며 법원 서기와 저희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를 시청하실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금지 명령 절차를 이해하거나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금지 명령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은 금지 명령 신청서나 답변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전미가정폭력 핫라인에 전화하여 가까운 곳에 있을 기관을 소개받으십시오.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대법원장 로널드 조지입니다. 저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 법원은 가정폭력 문제의 처리를 위해 명령을 발부할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명령을 발부합니다. 본 비디오는 접근 제한 명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다른 가족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접근 제한 명령이 신변 보호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 비디오에 수록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비디오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비디오의 내용을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기억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십시오. 비디오를 보시고 나면 현재 상황에서 접근 제한 명령이 필요한지에 관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접근 제한 명령의 신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한글로 된 신청 서류와 서류 작성 방법 안내책자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무료 전화 1800-799-72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안내책자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접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내책자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시면 본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번 보시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서류의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려면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설명서를 2-3번 읽어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내책자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법원 절차를 시작하면 꼭 필요한 사항을 빠뜨려서 아주 중요한 때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내책자에는 비디오에 설명된 정보 이외에도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을 발부받는 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디오와 안내책자는 모두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본 비디오에 출연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러한 행위의 근절 방법을 알게 되고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발부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금전 문제를 처리하며 폭력이 없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지원 단체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폭력 상담, 법률 지원, 보호 명령, 법원 절차 등의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과 지식을 쌓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필요한 신변 보호와 지원을 받을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디오가 끝날 때 중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문 상담과 기관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폭력과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동거하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제한 명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절차를 검토하기에 앞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도가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의 관계가 변화되었거나 또는 그 관계를 끊었을 경우 새 생활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가정폭력은 그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먼저 긴장이 고조되다가 폭력 행위가 발생하며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쌍방이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허니문 단계의 사이클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이클이 자주 반복되고 폭력의 강도는 심해지며 허니문 단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가정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별거 또는 어느 한쪽이 이사하는 동안에 잠깐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폭력 행위는 거의 반복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 중 대다수는 의사나 변호사, 법원 등의 도움을 청하면 상대방의 폭력 행위가 악화될까 봐 두려워하고 또한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줄 기관이나 전문가가 누구인지 자신과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변의 위협이 심해진다고 느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폭력 현장에 함께 있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연구 보고와 실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폭력이 행사되는 광경을 실제로 보거나 듣지 않았더라도 자녀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되며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가정폭력의 악영향으로부터 회복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무섭게 느껴지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 너무나 큰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근절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단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폭력이 근절되고 난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폭력 내용을 정확히 문서화하고 폭력 행위의 사이클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하게 되며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학대받고 있거나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또는 자신이 가정을 떠나는 경우 자녀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자녀가 계신 곳을 비밀로 지켜드리며 때로는 금전 문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또 언제 신청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다 심각한 폭력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가정을 떠나거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때 그들의 신변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사람은 피해자에게 떠나지 말라고 강요하다가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자신도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나 긴급 피난처 프로그램에 상의해서 신변 보호를 받을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변 보호 계획은 무엇보다도 언제, 어떻게 떠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해서 현 거주지에서 다른 카운티나 타주 또는 타국으로 이주할 것을 고려하신다면 납치나 기타 법률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우선 관련 법률에 관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중요한 문서나 기타 관련 서류, 옷이나 장난감 등의 개인 소지품, 그리고 본인과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위한 정신적인 위안과 격려. 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접근 제한 명령 이용 방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접근 제한 명령이란 폭력 행사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된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명령은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의 관계를 차후에 계속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접근 제한 명령에 유효한 동안에는 그 사람과의 접촉을 거의 또는 완전히 삼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접근 제한 명령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접근 제한 명령은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할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변보호 계획을 세우고 알맞은 종류의 단일 또는 복합 명령을 신청하고 자신이나 자녀가 경험한 폭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임시 혹은 기타의 접근 제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접근 제한 명령을 수정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접근 제한 명령을 받은 뒤에 이를 계획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심리가 끝난 뒤의 생활은 그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가정폭력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소중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본인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상담원이나 기타 지원 단체들이 이 새로운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릴 것이며 그 외에도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도움이 되는 자립관계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접근 제한 명령이 내리는 것을 전후해서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본 비디오에 포함된 신변보호 계획 체크리스트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폭력에 대처해서 더 이상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의 6단계라고 하는 이 6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수집하는 단계로 법률 상담이나 정신적 격려, 직업훈련 등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일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와 어느 카운티의 법원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긴급 보호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3년까지 유효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로 결정하면 남아있는 4가지 단계를 마저 밟아야 합니다. 필요한 법원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법원 심리에 출두하고 명령을 집행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6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여러분이 각 단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분노와 공포, 상실감,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D의 서류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법률 정보 외에도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직업 알선 관계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본 비디오나 안내 책자에서 다루지 않은 법률 문제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와 안내 책자로 기본 지식을 얻으시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추가로 받으십시오. 개인 변호사, 변호사 조수, 법률 상담소, 가정법 관계 중재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와 그 직원,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 혹은 기타 의료 종사자, 가정폭력에 관한 지식을 갖춘 목사나 랍비 및 기타 성직자, 지방검찰청, 피해자 증언 프로그램, 신뢰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도움이 될 만한 자립 관련 서적. 보시다시피 여러분께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을 제대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확보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전반적인 방향 설정의 준비가 된 것으로 이 중요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접근 제한 명령이 필요한지와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형사 접근 제한 명령이 이미 발부되었다면 민사 접근 제한 명령도 신청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느 카운티에 명령 신청을 할 것인지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선택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또 법원 절차를 이해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비디오를 통해서 저는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을 통해 처리될 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의 법적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 책자를 보십시오. 자, 법률의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캘리포니아 가정법 6211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다음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정의됩니다.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동거인 혹은 전 동거인, 현재 또는 과거에 데이트나 약혼 관계였던 사람, 둘 사이에 자녀를 둔 사람, 또는 혈연 혹은 혼인으로 이촌 이내인 사람. 학대 행위란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어서 행해졌거나 실제적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행하거나 또는 말로 위협한 경우를 전부 포함합니다. 학대 행위에는 여러분이나 자녀 또는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 여러분께 물건을 던지거나 밀고 찌르고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재물을 파괴하거나 해치거나 위협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우선 어떤 종류의 단일 또는 복합 법원 명령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판명된 경우 법원은 형사 접근 제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되며 학대자는 이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청소년 법원에서도 아동보호국 혹은 지방검사의 요청에 의해 접근 제한 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어린이의 생활 조건과 보호인, 부모와의 접촉 시간, 가족의 재결합 또는 부모의 권리 복원 이전의 선행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경찰관은 수시로 긴급 보호 명령의 발부를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강제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5일 내지 7일 동안 일시적인 양육권을 줍니다. 보다 장기적인 명령을 원하면 본 비디오와 안내 책자에 설명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부되는 민사 접근 금지 명령은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르며 관련 당사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신체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접촉 및 가해 금지, 주거 이주, 접근 금지, 양육권 및 방문, 개인 소유물의 사용,
양육비 제공, 폭력행위 배상금. 민사접근 제한 명령은 학대자가 직접 또는 전화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집이나 직장 등 명령에 명시된 모든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자녀와 다른 동거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자녀 양육권을 주고 가해 부모의 자녀 방문 횟수를 지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명시해 줍니다. 아울러 자동차, 은행 계좌나 기타 재산을 일시적으로 누가 사용할지,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를 결정함으로써 개인 간 재산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양비 및 위자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원 명령을 선택,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 원인 심리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쳐 접근 제한 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입니다. 양 당사자는 모두 본 심리에 참석해야 하고 판사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 원인 심리에 관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 원인 심리는 심리 혹은 법원 출두라고도 불리우며 대부분 10분 내외로 짧게 끝납니다. 본 심리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판사는 여러 가지 명령에 관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출 서류에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받고 집행하기 위해 법적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접근 금지 명령의 종류와 신청할 카운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받고 집행하려면 먼저 간단한 서류 몇 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안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각 법원은 서류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우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합니다. 명령 신청자가 누구이고, 명령 신청의 대상은 누구이며, 무슨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법률상담소에 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당장 신변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법원에 긴급 신변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접근 제한 명령 신청의 일환으로 임시 신변보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내 책자에 이에 관한 설명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1일 이내에 임시 신변보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소송 원인 심리 일정을 며칠 후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장기 접근 제한 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일자는 임시 신변보호를 허가한 후 보통 3주 후로 결정됩니다. 긴급 신변보호를 신청해서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을 발부받으면 법원은 명령의 대상자와 법 집행기관의 명령의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긴급 신변보호는 최종 명령이 아니고 임시로 피해자를 소송 원인 심리일자까지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계속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정된 심리에 참석해서 끝까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접근 제한 명령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임시 신변보호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1일 이내에 임시 신변보호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소송 원인 심리는 보통 심리 후 3주 후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서류 접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완료하면 법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직원은 제출한 서류에 스탬프를 찍고 여러분께 사본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원 스탬프가 찍힌 서류 사본을 전달해서 심리일자와 자신에게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 관계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시켜서 최소한 심리일자로부터 5일 내지 10일 이전에 서류 4번을 전달하십시오. 법원 서류를 전달한 사람은 반드시 배달 증명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여러분은 그 서명된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서명된 배달 증명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판사는 배달 증명을 근거로 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미리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법원 심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와 법정 내에서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오전 전부를 임시 접근 제한 명령에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개개인의 사건을 장시간 심리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은 주 전체에 걸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많이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에 관련된 모든 분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제시된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폭력을 방지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경험도 볼코우 판사의 경험과 거의 같습니다. 사건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여러분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더욱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전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또 제출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하십시오. 저희 판사들은 서명된 배달 증명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달 증명에 근거해서 관계 당사자 모두가 법정 심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가정법 담당 판사들은 법정에서의 절차를 가능한 한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의 사건을 호명할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리고 부르면 앞으로 나와서 간수가 안내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법원 내에 타가시설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사전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서 법정에 어린이를 동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규정은 각 법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 출두는 몇 번이나 하게 되는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법원 내에 타가시설이 있는지에 관해서 담당 변호사나 도움을 받고 있는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단 호명을 하면 저는 양 당사자가 출두했는지를 묻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혹은 맞고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서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 판사가 접근 제한 명령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 후 접근 제한 명령 서류를 작성해서 판사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일단 접근 제한 명령이 내리면 적절히 집행되도록 끝까지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접근 제한 명령 사본에 판사가 서명한 후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류가 확실하게 전달된 후 같은 서류의 사본을 지방경찰이나 보안관에게 제출하면 접근 제한 명령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카운티에 따라서는 카운티에서 직접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각 법원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또한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자녀의 학교나 타가기관 담당자, 친척 및 기타의 사람들에게도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 필요에 따라 경찰관이나 부보안관으로 하여금 접근 제한 명령을 집행하거나 또는 가해 당사자를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 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그 시한은 3년입니다. 명령의 만기일자는 명령서의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을 연장하려면 만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돼서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심리를 신청하고 출두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가정폭력으로부터 명령에 근거한 법적인 보호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임시 접근 제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만기일 1-2개월 전에 자신의 신변 보호 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출두하도록 상기시킬 방법을 찾으십시오. 접근 제한 명령은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명령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도 명령을 위반하는 것도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바로 이 점이 쌍방이 접근 제한 명령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해서 생활할 때 부딪히는 어려운 점입니다. 특히 자녀 방문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았을 때 더욱 힘든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가 재결합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법원에 제출두해서 접근 제한 명령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취소함으로써 제한 명령의 적용 대상자가 불필요하게 명령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판사로서 여러분 또는 상대방께 사건의 진술 방법에 관해서는 조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문 개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있는 경우지만 금전상의 이유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지역 변호사 협회 연락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알아보십시오. 자녀 양육비 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가정법 중재자의 무료 도움을 받거나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성공의 단계에서 첫 5단계를 이행하시면 마지막 단계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 공포와 폭력의 위험이 없는 환경에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본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신변 보호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접근 제한 명령의 기능과 단계적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가해 당사자가 명령 발부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디오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접근 제한 명령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처해서 조직적인 신변 보호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단일 또는 복합 명령을 신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올바른 서류를 받아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입하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과 자녀 또 기타 가족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한 후 모든 법정 심리에 출두하고 법 집행기관에 접근 제한 명령을 제출하고 본인 자신도 그것을 휴대하며 학교나 타가기관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제한 명령을 집행 또는 수정하고 폭력 행위가 사라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혼자서 법원에 가실 수도 있지만 개인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가정폭력 지원 요원, 변호사 조수, 가정법 중재자, 피해자 증언 프로그램 및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비디오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안내책자와 본 비디오에 동봉된 신변 보호 계획 설명서를 방향 설정 및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